어쨌든 이러한 값들을 확인을 하시고 나서 회귀 분석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지금 VIF 값이나 다른 값들은 사실 다중회귀 분석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설문 문항의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되는 문항 하나에 독립변수가 되는 문항이 여러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내용이 될 테고요. 측정치도 마찬가지의 방식이 될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놓은 게 일주일에 운동 시간이 몇 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월소득이나 나이나 또는 기타 다른 의미들을 제시하면 그 부분으로 일주일 운동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결과를 어, 회귀 분석식으로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 독립변수가 여러 개니까 다중선형 회귀 모형의 형태가 됩니다. 175페이지에서는 검정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의미를 유사하게 끄집어 오면 R제곱이라는 의미를 설명력이라는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는 설명력을 수정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고요. 설명력을 수정한 이유는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다시 종속 변수를 설명할 때 하나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독립 변수로 설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합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그 방식을 적용을 하는 것이 다중선형회귀 분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독립 변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이때 어, 단순히 개수가 많아지면 설명력이 과추정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추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개수를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보정을 해서 실제 설명력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조금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정된 R제곱의 값입니다. 그래서 가중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설명력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R제곱의 값을 사용하기보다는 수정된 R제곱의 값을 제시하는 방식이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살펴보시면 176페이지입니다. 지금 귀무가설은 모든 회귀계수는 0이다.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의 회귀계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회귀계수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다시 뭐랑 연결될 수 있냐면 분산 분석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어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분산 분석의 경우에는 어, 회귀계수가 아니라 각각의 집단별로의 평균이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라고 표기가 됐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뜻은 결과적으로 하나가 최소한 0이 아니라면 모형을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로 될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하나라도 어, 그 회귀식을 지켜낼 수 있다면 회귀 방정식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회귀 계수는 0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결과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본다는 방식은 177페이지에서 한 가지 변수를 선택하는 방식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변수를 선택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 유의한 것만 골라낸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입력이라는 부분은 전체를 그냥 다 변수를 넣는 거고요. 이거는 변수 선택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다 넣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단계 선택, 그리고 후진 제거, 그리고 전진 선택, 요렇게를 생각을 해주시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먼저 후진 제거부터 보면 모든 변수를 다 넣고 상대적으로
여기 편상관계수가 적은 변수부터 제거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편상관계수라는 것은 상관계수긴 한데 편, 이 편이라는 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파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상관계수다라는 말은 특정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관계성을 보는 방식이 편상관계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독립변수를 제거한 상태에서 상관계수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살려두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변수를 빼버리는 방식으로 지금 후진 제거 방법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것들은 뺀다는 얘기죠. 떨어진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들은 다 빼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상관관계가 독립변수들끼리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중선형 회귀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다시 상관관계가 있어야 인과관계로 확장이 가능한 거지 독립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를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진 선택 방법은 제일 상관계수가 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거, 세 번째 큰 거, 그리고 마지막에 어, 들어가는 그 변수는 이제 남은 변수 중에 마지막에 그 상관계가 큰 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후지는 변수가 다섯 개였다면 다섯 개였다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되고 전지는 한 개부터 다섯 개 중에 남을 때까지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것이 단계 선택의 방법이 되고요. 보통은 단계 선택의 방법과 후진 제거 방법, 전진 선택의 방법에 따라서 선택되는 변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도 사실 연구자들의 몫이 될 겁니다. 대부분은 아마 스텝와이즈를 선택을 하셔서 결과를 살펴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178페이지는 이제 다중공선성이라든지 자기상관관계라든지 하는 값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거는 사실 조금 더 상관 분석 이후에 회귀 분석으로 넘어온 시점에서는 몇 가지 가정들, 그러니까 전제 조건들이 예,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 중에 몇 가지 값입니다. 그래서 다중공성성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이렇게라고 표현을 했는데 독립변수들끼리는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독립변수는 오로지 종속변수하고의 관계성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독립변수는 상호 간에 서로 독립적인 형태여야 회계 분석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독립변수들끼리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상관관계가요. 그러면 특정한 변수가 빠지더라도 해당하는 회계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특정한 변수는 굳이 그 모형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가능한 독립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고 굳이 대체 가능한 독립 변수들을 모형에 넣을 필요는 없죠.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중공선성의 값은 VIF 값이라는 값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보통 10보다는 작은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하고 10보다 큰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회귀 분석으로 조절 효과를 보는 경우 또는 매개 효과를 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 간혹 이제 VIF 값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피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조절 효과의 경우에는 평균 중심화라는 방식으로 VIF 값을 어느 정도 통제한 상태에서 실제 분석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VIF 값을 활용해서 결과를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조절 효과를 본다라고 할 때 구조방정식을 활용하는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나 또는 최근에는 헤이즈가 만들어낸 프로세스 매크로라는 SPSS나 R 또는 SES에 애드인이 되는 그런 매크로죠. 말 그대로 매크로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회귀 분석으로 조정 효과를 보는 논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 주로 확인을 하는 용이 VF 값이 있고요. 자기 상관관계라는 것은 실제 오차항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오차를 회귀 분석도 그렇고 분산 분석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오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자꾸 고민하는 거고 사실은 오차가 줄어야 뭐가 증가하죠? 설명력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오차들끼리도 자기 상관관계라는 것은 시차라고 볼 때 앞에 있는 데이터와 뒤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관계성이 일어나면 어떤 패턴이 생기면 이거는 그 회귀방정식에서 전체를 다 설명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차에 무엇인가를 여지를 자꾸 남겨놓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여지가 남은 것들의 패턴이 일정하게 존재한다고 하면 이거는 회귀 분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즉 오차들 간의 패턴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시계열 분석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경우를 확인하고자 다시 말해서 회귀 분석으로 충분히 결과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오차의 자기상관관계를 살펴보고요. 이 값을 살펴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더비너슨의 값을 보고 이 값이 4에 가까우면 음의 관계가 있고 0에 가까우면 양의 관계가 있으니 이 값이 2에 가까우면 어느 정도 오차항의 독립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의미를 확인하는 수치로 사용을 합니다. 이 더비너슨 값도 옵션에서 선택을 하면 우리가 체크해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PSS를 실행을 해서요. 같이 한번 179페이지의 다중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회귀 분석에서는 사실 단순보다는 다중을 많이 쓰고요. 다만 우리가 조절 효과나 매개 효과 같은 것들을 나중에 구조방정식의 형태로 쓰게 되면 각각의 관계는 즉 변수 대 변수로 또는 잠재 변수 대 잠재 변수로 연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단순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 두 가지는 사실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는 있다. 아직까지 OLS의 방법이 아직까지 활용이 되고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PSS 데이터에서 다중 선형 회귀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분석에서 이제 회귀 분석으로 가서 결과를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 분석을 할 때 정규성, 등분산성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정규성을 확인할 때 우리가 했던 방법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분석에 기술통계에 가시면 여기 데이터 탐색이라는 메뉴가 있었고요. 여기에 사회 불안부터
의사소통까지를 한번 다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표를 클릭하면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라는 값이 있고요. 얘를 계속 확인 눌러주면 여기 밑에 정규성 검정의 결과가 제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하는 건데 보시면 정규성 검정의 귀무가설이 뭐였죠? 정규성 검정의 귀무가설. 등분산하고 정규성은 꼭 정규성, 등분산성, 구형성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귀무가설은 등분산이다, 정규성이다, 구형성을 따른다. 요게 귀무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P가 알파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0.05보다는 유의 확률이 커야 되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금 큰 값이 없어요. 다 어지간하면 지금 콜모그로프 스미노노프의 방식에 의해서는 다 정규성이 위배가 된다라고 표기가 된 거고요. 샤피로 윌크 테스트의 경우에는 지금 사이브란하고 관계질 빼고는 정규성이 위반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분석을 하기 전에 정기성 테스트 했을 때 위반이 되면 좀 난감하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상치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이 말은 지금 사이브런 하나를 클릭했는데요. 얘는 89번째 데이터가 피크가 있다. 그중에 지금 위쪽에 피크가 있는 거니까 89번째 데이터가 상당히 큰 값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194번째 데이터 우울에서 그리고 자기 노출 같은 경우에는 36번째는 상당히 큰 수준이고 그 밑에 있는 387, 142 이런 값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제외하고 정규성을 맞춰놓고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은 상황이긴 한데 어, 값을 마냥 다 제외한 상태에서 분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변환을 하거나 어떤 어, 로고를 씌우거나 큰 거를 이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뭐 루트를 씌우거나 이런 식의 일부 변환을 활용하거나 음, 아니면 너무 작은 값들은 제곱을 해서 좀 맞춰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만 실제 연구를 진행할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당하는 케이스를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사회 불안이 89번째 데이터였어요. 이게 89라는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89번째 데이터입니다. 89번째 데이터가 사회 불안을 찾아보면 이 79라고 나오죠. 엄청 큰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회 불안에 대한 평균을 내보면 사회 불안의 평균이 47인데, 그죠? 47이고 중위수가 48인데 앞서서 우리가 봤던 사회 불안 중에 89번째 값은 79니까 엄청 큰 편이긴 한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피크가 보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빼고 분석을 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를 빼게 되면 행으로 데이터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10개 이내로는 사실은 빼도 10개, 빼려면 10개 이내로 빼야 된다라는 식으로 권고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계 분야에서는. 근데 이걸 몇 개를 빼느냐는 사실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긴 해요. 통계 서적에는 대체적으로 10개 내외를 제거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네, 고민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정규성 검정을 하고 나서 결과를 어, 회계 분석을 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보여드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회계 분석의 선형으로 가겠습니다.
회귀분석의 선형에 가면 여기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y가 되는 게 사회 불안이라는 종속변수를 한번 넣어보고요. 나머지를 독립변수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에 보시면요. 옵션 말고 통계량. 네, 죄송합니다. 통계량에 보시면 여기에 더비나 승값 아까 우리가 봤죠? 그리고 페이스별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3표준편차 밖에 나타나는 이상값을 진단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체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잔차라고 되어 있는 것은 표본 집단에 대한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잔차라고 얘기하고요. 모집단에 대해서는 잔차 대신에 오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잔차라는 의미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 즉 표본 집단에서의 의미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공산성 진단이 있는데 이게 바로 VIF 값을 확인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 주면 그 값이 같이 제시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확인을 하면 이거 다시 지우고 요것만 남기고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하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고 했죠? 바로 아노바 테이블입니다. 아노바 테이블에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죠? 네, 회귀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다. 회귀 방정식이 적합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모형 요약을 보시면 여기에 단순이 아니라 다중이니까 수정된 R제곱을 보셔야 됩니다. 수정된 R제곱이 약 지금 0.272라고 나와 있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눌러보면 소수점이 더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0.272라는 값, 27.2%. 법인화 쓴 값이 아까 우리 뭘 의미했죠? 2에 가까우면 오차의 자기상관관계가 없다, 즉 독립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라고 했었고요. 지금 1.7이니까 2에 가까운 값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수라는 부분을 보면 이 개수에서 표준화 계수와 비표준화 계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이제 개수가 중요하니까요. 이걸 먼저 보시면 표준화 계수와 비표준화 계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화와 비표준화라는 거를 사용할 때는 단순에서는 사용하지는 않고요. 다중에서 사용하는데 다중에서 왜 쓰냐면 독립변수가 지금처럼 여러 개잖아요. 이런 여러 개들의 독립변수인 경우에는 단위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길이를 재는 단위가 미터인 경우도 있고 또는 센티미터인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작게 접근하면 밀리미터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좀 크게 접근하면 킬로미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단위가 서로 상호 간에 다르게 되면 실제 사용하는데 너무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단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다시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의 단위의 영향력을 동일하게 접근하는 차원에서 표준화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계수를 가지고 다중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단순이 아니라 다중에서는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노바 테이블에서 적어도 하나는 유의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뭐라고요? 회귀계수가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회귀계수가 영향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회귀계수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어떻게 본다고요? 이 유의 확률 값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유의 확률 값을 보면 0.805라는 값, 그리고 0.594, 358, 792라는 값들은 다 빠져야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사실은 우울이라는 친구하고, 그죠? 관계의 질이라는 친구가 남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의 확률 값만 보면, 그죠?
정서적 자기 노출은 이미 빠져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넣었을 때, 아까 우리 변수 선택 방법 중에 입력이라고 표현된 거 있었죠? 한 번에 다 들어간 거.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별 진단에서 258번째가, 258번째 데이터가 사회불안이라는 값은 71점 실제 데이터 값입니다. 그리고 예측 값이 39라서 그 차이의 잔차가 엄청 큰 거예요. 실제 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우린 뭐라고 한다? 오차라고 하는데 표본에선 뭐라고 한다? 잔차라고 한다. 그래서 이 31이라는 값은 71 빼기 39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온 값입니다. 그리고 이걸 표준화시킨 값이 3.35다. 그러니까 잔차를. 이게 3을 넘어가면 아웃라이어라고 우리가 표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합니까?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서 분석을 하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걸 몇 개까지 10개 이내로는 가능하다라고 10개 이내로 했으면 한다라고 가능하다라기보다는 했으면 한다라고 권고하는 게 일반적인 통계학적 접근입니다. 그 이상을 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예측을 위해서 데이터를 조금 그 임의대로 자기 손맛대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니까 다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10개 이내로는 어느 정도 관계없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귀 분석을 이렇게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아까 선형 회귀 분석에서 방법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단계 선택, 후진, 전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수를 선택하느냐, 그게 보여지는 거고요. 제일 많이 쓰시는 단계 선택을 눌러놓고 한번 다시 결과를 보면 아노바 테이블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된다고 했죠. 아노바 테이블에서 지금 유의 확률 값이 0.001입니다. 0.001이니까 지금 어, 유의하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모형 1하고 모형 2가 있는데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걸 보시는 겁니다. 요거 마지막에 있는 거 그걸 보시는 거고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 보시면 첨자가 그죠? 첫 번째에 대한 얘는 이 첫 번째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거를 독립변수로만 썼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뭐죠? 우울과 관계이질까지를 포함한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를 살펴보면 이제 다 빼고 나서 남아있는 게 뭐다?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거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로 또 연결이 되면 됩니다. 얘랑 얘랑 연결이 되면 됩니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표준화 계수가 0.5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148 이렇게 보여지는데 종속 변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사회 불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사회 불안을 설명할 때 지금 우울은 플러스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관계의 질은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우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값이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포지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우울은 값이 증가하면 네거티브예요. 우울하다라는 의미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척도 어떤 요인을 쓰느냐에 따라서는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울할수록 사회 불안이 플러스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우울이라는 의미가 관계의 질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적인 의미를 주는 거죠. 사회 불안에.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질수록이라는 거죠. 관계가 안 좋아질수록 사회 불안이 그죠? 상대적으로 의미를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울은 플러스적인 영향, 관계의 질은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때 만약에 어떤 영향력의 관계를 회귀분석식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우울과 관계이질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일부 해소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울에 대한 회귀식 그 표준화 계수가 절대값이요. 관계질에 대한 값보다, 절대값보다 크죠. 0.512고 마이너스 0.148이니까 9호를 떼고 보면 512 대 148이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은 우울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우울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면 상대적으로 사회 불안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이 데이터 상으로만 보면. 그죠? 이제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거를 접근할 때 우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나 예산이나 어떤 상황이 되면 우를 조절해 나가는 방식이 적절한 거고요. 또는 관계의 질을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을 더 조절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자분들의 시각 차이 또는 환경 조건에 대한 차이 등에 의해서 회귀 분석을 할지라도 이걸 예측치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조건을 관리하는 그 차원에서의 접근을 한다면 이거는 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사실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은 되게 단순하게 보면 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씁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이 실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면 그 의미를 해소하거나 또는 넓은 차원에서는 관리하거나 하는 식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그 다중회귀 분석을 할 때는 물론 단순 회귀 분석도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르고 뭐 오차가 어쩌고 이런 거는 유사한데 분산 팽창 지수 같은 BIF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차의 자기상관관계에 대한 부분들 뒤에는 더 말씀을 나눈 표준화된 잔차가 너무 큰지 아닌지 등 또는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어, 레버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사실은 다 훑어봐야 적절하게 회귀 분석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취사 선택의 상황이 놓여져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 각 분야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우리 보고서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어제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내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일부만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밑에 내보내기라고 있죠. 내보내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 과정을 거치고 편집이 잘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는 한글이든 워드든 넘겨놓고 다시 페이퍼워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작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결과적으로 논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나 페이퍼워크가 좀 수월하신, 그러니까 많이 해보신 경우에는 오히려 연구 주제를 잡거나 사전에 논문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거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그 부분은 잘 준비를 해놨는데 통계 분석 부분이나 이거를 정리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지금 저랑 같이 보시면서 이틀 동안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가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옵션을 주느냐,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클릭 한 번으로 수치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기준을 넘어서는지 아닌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네,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더 편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쪽에 고민이 된다라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충분히 해소 가능한 영역이 될 겁니다. 오히려 앞부분,
분석을 했는데 엉뚱하게 인과관계가 안 나온다거나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른다거나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어, 리스크가 있잖아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이 조금 더 맞춰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통계를 하고 있지만, 통계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툴이니까요. 그 툴을 어떻게 쓰느냐. 무조건 SPSS로 쓰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R로 쓰느냐. 무조건 에이모스로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만,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적인 어떤 이점들이 있으니까 쓰는 것뿐이고요. 결과적으로 R로 쓰던 SPS 쓰던 뭐 스테이터로 쓰던 세스로 쓰던 T테스트를 하건 다 똑같잖아요. 결과치를 내는 것은 그 결과는 다를 수가 없거든요. 다만 엑셀로만 연구를 안 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엑셀로 간혹 통계 분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해서 회귀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모스 관련해서 내용을 같이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까 제가 전달드린 파일들이 아직도 확인이 안 되시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리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일단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만의 키워드를 정리해 놓거나 또 본인만의 그 접근이 확인해야 될 것들을 해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파일을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